실제로는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저당 근저당보다는 담보 신탁의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이제 모기지는 근저당을 여전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신탁이라는 것은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뭔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제 믿고 맡기는 겁니다. 주로 이제 돈을 맡기는데 맡기면 수탁자가 알아서 이제 그 돈을 잘 관리해 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그 돈에서 뭔가 과실이 이제 발생하면 그 원금을 포함해서 이제 수익자에게 주는 거죠. 그때 이 위탁자가 나를 위해서 관리해 줘 하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곧 이제 수익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수탁자는 인제 이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본인을 위해서 신탁 업무를 하는 거고요. 때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뭘 맡기면서 제3의 인제 수익자를 위해서 이걸 잘 관리해 달라고 이제 신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탁자가 맡긴 돈을 잘 관리해서 거기서 발생한 과실을 이제 수익자에게 수탁자는 지급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위탁하는 거를 자익 신탁이라고 하고 제3자를 위해서 신탁하는 걸 타익 신탁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요렇게 믿고 재산을 믿고 맡기는 인제 이런 거를 인제 신탁이라고 하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업으로 신탁업으로 이제 딱 이제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근데 맡길 때 돈이 아니고 부동산을 맡길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것을 부동산 신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신탁에는 "내가 토지를 맡길 테니까 잘 개발해 주세요." 하고 맡기는 뭐 토지 신탁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개발 신탁이라고도 부르는데 또는 부동산 맡기면서 "잘 관리해 달라." 하고 맡기는 관리 신탁도 있고 이걸 좀 "잘 팔아 달라." 하고 맡기는 처분 신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지금 설명하는 담보 신탁입니다. 이것은 "내가 부동산을 맡길 테니까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채무의 상환을 위해서 담보의 형태로 좀 잘 관리를 해 주시오." 하고 이제 맡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자가 있어요. 신탁 관계에서 보면 인제 위탁자고 이 위탁자의 재산 여기서 이제 재산은 인제 우리한테는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을 맡기면 그걸 맡아주는 인제 수탁자가 있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요거는 신탁 관계에서 붙은 이름이죠. 이 수탁자 역할을 하는 데들이 신탁여사입니다. 그리고 이 위탁자가 지금 담보 신탁을 하는 목적은 대출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탁자가 이제 차주가 되고 어떤 금융기관이 대주가 돼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관계가 될 겁니다. 빌려주고 나면은 대주는 채권자가 되고 이 금융기관은 차주는 이제 채무자가 되겠죠. 이쪽으로 이제 대출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대출을 받을 때 이 위탁자가 자기가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동산을 바로 이 대주에게 또는 채권자에게 저당이나 근저당의 형태로 담보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출은 받는데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신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맡겨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내 재산이 아니고 명의상 이 신탁회사, 그러니까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이 됩니다. 이 수탁자의 고유재산하고도 분리돼 있는 딱 인제 이 신탁의 목적으로만 관리되는 신탁재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신탁재산은 이 수탁자가 이 대출을 위한 담보의 목적으로만 잘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담보의 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이 위탁자가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 못 팔게 해야 되겠죠. 지금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데 팔면 안 되잖아요. 또는 위탁자가 이 금융기관 말고 또 다른 금융기관에게 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할 때 이제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할 겁니다. 약정가에 따라서는 뭐 후순위로 들어가게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담보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동산을 잘 관리하는 거죠. 그랬다가 만약에 위탁자가 또는 차주가 대출을 적시에 상환하지 못했을 때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요. 네, 그런 경우에 이 수탁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 부동산을 이제 팝니다. 환가를 내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채무 불이행이 생기면 거기다가 수익을 지급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라는 것은 뭐 이익금이 아니고 이제 원리금 얘기하는 겁니다. 원리금을 우선 지급을 해 주고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애초에 지정된 수익자에게 남은 자녀 재산을 지급을 해 주는 거죠. 물론 이 수익자가 제3자가 아니고 이 위탁자 본인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요렇게 처리해 주는 업무, 그걸 담보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보 신탁을 맡기면 이 믿을 만한 이제 수탁자가 저 대출과 관련된 자금 관리도 해 주고 담보의 목적물 관리도 담보물로서의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관리도 잘 해 주고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환가해 가지고 수익을 지급하는 이제 우선 수익과 이제 자녀 재산의 수익을 말하는 거죠. 지급하는 것까지 알아서 잘 처리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리한 담보의 수단이죠. 아까 저당 근저당 이야기할 때 경매 청구에서 뭐 우선 변제 받고 하는 것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 절차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금융기관은 비록 이제 대출에 대한 전문가지만 한두 건의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대출을 취급하는데 그것들이 채무 불이익이 생길 때마다 이제 본인이 일일이 그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고 이제 힘든 일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돈을 빌리는 채무자나 담보신탁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한 10개 조금 넘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이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포함해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담보신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저당 근저당보다는 좀 더 고도화된 담보 부동산을 통한 이제 담보 설정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도 부동산 담보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방금 봤던 것처럼 저당 근저당이나 담보신탁 같은 어떤 그 법적인 계약이나 장치를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구조를 통해서 자산 유동화라는 구조를 통해서 담보의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금이 필요한 자가 있어요. 그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이제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리면 본인이 채무자가 되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채권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상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바로 형성하지 않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자가 여기 왼쪽에 있는 자가 말합니다. 자기가 이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을. 원래는 자기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산을 이제 SPC를 하나 만들어서 특수 목적회사죠.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자산을 양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근데 SPC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SPC는 그 자산을 유동화하는 목적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상근 직원이나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정말 이제 특수 목적 회사의 형태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 회사에다가 이 자산을 양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SPC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이 유동화 자산만 딱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 이 SPC가 ABS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금의 공급자가 여기서 투자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ABS를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자는 이 ABS를 살 때 이제 무엇을 보고 사냐면 이 ABS가 자산유동화 증권의 약자인 거는 알고 계시죠? Asset backed. 그러니까 자산이 뒤를 받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자산유동화 증권을 살 때는 이 SPC의 신용보다는 이 SPC는 사실 신용이라고 말할 게 없죠. 이 거래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고 그동안 뭐 다른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유동화 자산을 잘 관리해서 ABS를 발행하고 상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도 못하게 돼 있는 그런 특수 목적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SPC의 신용은 곧 이 유동화 자산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사는 거죠, 투자자는. 물론 이 ABS를 발행할 때 유동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을 담보부사채 형태로 발행할 수도 이제 있고요. 근데 뭐 꼭 그 법적으로 담보를 붙이지 않더라도 이 SPC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자산은 유동화 자산이 전부이고 가지고 있는 부채는 이 ABS 발행한 게 이제 전부이기 때문에 ABS 상환이 안 되면 일반 자산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가면 결국은 이 유동화 자산을 환가해서 ABS를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는 설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ABS를 발행하면 투자자는 이제 그 ABS 발행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SPC는 그 발행 대금을 받아서 애초에 자금의 수요자가 자산을 양도했잖아요. 이 양도 대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도 대금이 지급되면서 이제 자금의 수요자는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북에서 장부에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빠져나가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 자산 유동화에서는 이렇게 애초에 자산을 양도하는 이 주체를 자산 부유자라고 합니다. 그 오리지네이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거래가 이제 시작됐다고 해서 그래서 이 자산 부유자는 SPC와의 관계에서는 양도인 그리고 양수인의 서로 상호 간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이 ABS를 매입한 이제 채권자죠. 에 대한 채무자는 이 SPC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상호 간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죠. 여기서 뭐 저당 근저당이나 담보신탁 같은 수단을 활용하지 않아도 이제 실질적으로 SPC는 이 ABS를 발행하고 상환하는 것 외의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동화 자산이 ABS의 상환에만 충당된다 하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부동산을 활용한 담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ABS를 발행할 때 유동화 자산인 부동산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지금 ABS라고 표현했는데 저 S는 이제 채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자산을 유동을 할 때는 저는 증권이 아니고 대출의 형태로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ABS를 발행하지 않고 서로 이제 대출 계약을 이 투자자가 아니고 이제 대주가 되는 거죠. SPC한테 대출하는 형태로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저거를 Asset-Backed Loa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BL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저렇게 자산 유동화라는 저 구조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효과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다른 좀 별도의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그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인적 담보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부동산을 뭐 저당, 근저당 또는 뭐 담보 신탁 또는 뭐 자산 유동화의 방법을 활용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동산을 활용해서 물적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방금 설명을 했는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관련해서 이 인적 담보의 일종인데, 사람이 그게 이제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법에서 정한 어떤 주체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또 흔히 이제 시장에서 활용되는 게 책임 준공, 책임 분양, 뭐 매입 확약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활용되는 인적 담보의 한 종류들이다. 그 앞에서는 인적 담보를 지급 보증, 연대 보증 뭐 이런 이제 일반적인 것만 설명했는데, 여기 시장에서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하는 사업자를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에서는 스폰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폰서가 실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 회사, 프로젝트 컴퍼니를 만들죠. 이 프로젝트 컴퍼니가 이제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거고요. 법률상에. 근데 이 프로젝트 컴퍼니 역시 SPC의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컴퍼니의 실무적인 오퍼레이션을 책임지는 이제 AMC를 이제 또 따로 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상위에 이제 스폰서나 AMC가 이제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고, 이게 1인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들이 프로젝트 컴퍼니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컴퍼니가 시행자가 돼서 이제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요. 뭐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시공사도 건설을 해야 되니까 관여가 되고, 준공되면은 또 누가 사가겠다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오피스 빌딩을 하나 이제 개발한다고 치면 누군가 선매입을 해서 준공되면 사가기로 약속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수가 관여합니다. 이런 사업에 이제 금융기관이 PF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때 이 금융기관은 이 프로젝트 컴퍼니가 이제 토지를 확보를 해서 이제 매입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보통 그 토지에 담보신탁 같은 형태로 담보도 일단 설정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불충분하죠. 왜냐하면 그 토지 위에 건물이 다 들어선기까지 이제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 가치보다 더 큰 자금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여러 가지 신용 보강의 수단들을 활용하는데, 어쨌든 이 PF에서의 채권자는 이 금융기관이고 채무자는 이 프로젝트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컴퍼니를 위해서 이 다양한 주체들이 신용 보강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 중에서 주로 시공사가 하는 역할이 주로 책임 준공, 뭐 책임 분양 뭐 이런 겁니다. 그 중에서 책임 준공에 사실 이제 시공사가 많이 해주는 건데요. 그것은 이 사업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다 보면 중도에 자금이 뭐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하간의 일들이 벌어져도 이 시공사는 이 부동산 개발을 위한 건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약속을 책임 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적어도 시공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이제 책임 준공이라는 약속을 받아 놓으면 이 사업이 중간에 잘 안 굴러가도 목적물은 완성되겠구나 이제 하는 그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임 준공이 PF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용 보강의 수단이 됩니다. 물론 책임 준공 이 효과를 이제 발생시키려면 이 시공사가 신용이 좀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위태로운 시공사가 뭐 책임 준공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대단히 한 효과가 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인 경우는 책임 분양이라는 표현도 가끔 씁니다. 이 책임 분양은 대부분 PF에서 뭐 따라오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쓰이기도 하는 것이고,
좀 더 일반적인 거는 이 책임 준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그 프로젝트 컴퍼니의 실질적인 주체인 스폰서들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뭐 지급 보증이나 또는 프로젝트 컴퍼니가 디폴트가 나면 내가 채무를 인수해 주겠다 하는 정도의 약속은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인적 보증의 수단이기 때문에 뭐 달리 더 설명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금융기관을 안심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다 지었는데 안 팔리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상환받지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이제 매수자가 미리 있어서 준공이 되면 내가 사주겠다고 이제 매입을 확약을 해주면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겠죠. 이제 이런 종류의 신용보강을 이제 매입 확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매수자가 자금력이 있는 매수자라야 역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적 보증의 형태 외에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는 뭐 책임 준공, 뭐 책임 분양, 매입 확약 뭐 이런 것들이 또 다양한 주체로부터 제공이 돼서 신용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뭐 저런 용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